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된 코로나19 현황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 류미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규 확진자가 155명, 이 가운데 지역 감염이 141명으로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신규 환자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감염도 여전히 확산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크게 줄지 않고 있는 모양새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만 봤을 때도 지금 9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초부터 했을 때 100명 안팎으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이 되고는 있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 아직 감소 속도는 느린 수준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를 비교를 했을 때 확진자 수가 뭐 크게 전체적으로는 절반가량 줄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요. 이 수도권 내에서의 확산세는 크게 아직까지도 정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뭐 영등포의 뭐 불교 시설이라든지 은평의 수색 성당 이렇게 종교 시설로 인해서 전파는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고 특징적인 것은 이제 특정 어느 집단이라고 규정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산발적으로 소규모의 분포로 지금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나 지금 최근에는 뭐 9시 이후에 모든 음식점이 영업이 제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좀 모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 취식을 하거나 이러기도 하는데 한강이라든지 맞습니다. 뭐 이런 곳이요. 그래서 또 그에 대한 또 제한도 이뤄지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자제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감염이 멈추기에는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겠나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하향 추세로 확 돌아서진 않았다, 이 얘기인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와 독감에 중복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고가 됐는데 해외 사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복으로 이렇게 감염이 되면 궁금한 게 코로나 증상이 더 악화하거나 아니면 치명률이 높아질 수도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떨까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상 이 중복 감염됐을 때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치명률이 높아진다라는 보고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해외 포함해서요. 그러나 이 사례들이 지금 해외에서 특히 지금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겨울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서 지금 중복 감염된 사례들이 보고가 됐는데 아직 그게 이제 어떻게 치료가 될지 또 치명률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보고는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독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와 증상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냐에 따라서 이 치료 방법을 달리할지에 대한 구분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독감이라는 게 사실 뭐 독한 감기가 아니고 바이러스잖아요. 이 바이러스고 또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증상이 유사해서 이에 대한 구분이 사실상 힘들어서 독감을 예방하는 접종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독감이 독한 감기 아닌가요? 물론 인플루엔자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는 질환이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가 독감이 이렇게 코로나19랑 동시에 유행할 것에 대비해서 1,9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독감 백신을 확보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나 언제든지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 국민 숫자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국가에서는 무료로 접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독감 같은 경우는 대개 11월 중순부터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해서 뭐 내년 한 3, 4월 정도까지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 주사를 맞아야 하고 보통 주사를 맞으면 항체가 형성되는데 시간이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이 접종을 다 완료를 해야지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접종을 한다고 해서 100% 다 이게 막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항체가 100% 형성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독감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지 100%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10월 말까지 예방접종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 상황 속에서 지금 무료로
접종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외의 분들, 비대상자이신 분들도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류미리 기자도 유료로 맞아야 되잖아요. 네, 저 그렇죠? 같은 경우도 예. 당연히 유료로 접종을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많을 것으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고위험군에게는 무료로 접종을 하고 특히 이제 몰릴 것을 감안해서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그 접종 기간을 정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접종 기간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다 유료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 소식 중에 좀 핫했던 건 백신을 이용한 임상시험이 중단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부작용이 나타나서 이게 잠정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일단 일부 국가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보도가 일부는 있긴 합니다. 그 하반신 마비는 정확하게 나온 건가요? 그쪽에서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밝힌 내용인가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지금 환자의 상태를 더 지켜보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이게 정말 하반신 마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확실하게 단언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밝혔듯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만 이제 보도를 했기 때문에요. 제가 알고 있기는 이제 부작용 사례가 보고가 돼서 임상 중단 권고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그런 가능성을 보였고 네. 그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지 더 확실하게 이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밤사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는 다음 주쯤에는 백신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밝혔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임상 재개를 다시 할 수 있다고요, 아스트라제네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지금 다른 외신들도 인용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물량을 외주를 받아서 생산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조금 타격이 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다음 주에 재개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으니 지켜봐야겠죠. 그 다시 임상 중단이 됐다가 임상을 또 다시 재개한다. 이게 사실 글쎄 뭐랄까요? 가능한 건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추가 취재가 됐습니까?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 하루아침에 갑자기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지금 다음 주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사실 이거 믿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는 그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의 사례를 더 집중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일단은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예, 추가 취재가 되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개발에 그래서 이제 결국 성공을 하게 되면 일부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하기로 해서 이게 좀 더 빨리 백신이 개발돼야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일 텐데 맞습니다. 백신 개발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곳이 이 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9곳이 지금 개발 중이고 그중에 한 군데인 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만 현재로서는 중단이 된 상황이라서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다른 데에서도 충분히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 임상시험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여기 한 곳에만 목숨을 걸고 지켜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코로나가 이게 참 안 잡힙니다. 3주 뒤가 추석인데 국민들 이동을 좀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추석 연휴에 아무래도 고향을 방문하고 어르신들을 찾아뵈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실 텐데 이번 추석만큼은 조금 자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내용으로 국민청원까지도 등장을 했고 관련해서 TBS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추석 연휴 이동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보이신 분이 7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나 그 추석 열차 같은 경우도 이제 코레일에서 예매를 했을 때 평상시에는 이제 모든 좌석을 다 예매가 가능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창가 쪽 좌석만 예매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놨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 절반 정도밖에 이제 예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향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잡으신 국민들 자체도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수치는 지난해 비교했을 때 한 절반 수준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도 수도권 내에서 이동은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냥 잠깐 얼굴만 뵙고 오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일단은 방역 당국에서는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라고 네.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으로 성묘를 하는 서비스도 등장했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새로 등장한 명절 풍속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직접 찾아뵙지 못하면은 뭐 영상 통화라든지 뭐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상님들께는 달리 전할 방법이 네.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차례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이것을 이제 온라인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서 차례상을 차리고 뭐 사진을 띄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성묘를 대신하고 차례상을 대신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성묘라든지 벌초 같은 것들도 대행해주는 서비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도 많은 국민들이 좀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 류미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9월 10일 목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환자는 141명입니다. 어제 2분이 돌아가셨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346명입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요일까지 연장한 수도권의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현재 환자 발생이 급증하는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100명대 수준으로 환자 발생이 감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국내 환자 발생은 이번 주 들어 100명 이하를 유지하여 그 전주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된 이후 지난 2주간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결과입니다. 지난 주말에 휴대폰 이용량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 시행 직후에 비해 이동량이 약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집중적인 거리두기 노력을 통해 최대한 환자 발생을 줄여야 방역과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과 서민층들이 겪고 있는 생업의 피해와 모두가 겪고 있는 일상의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특히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주말까지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마시고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다양한 현장의 방역 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노력을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유통물류시설 35개소와 택배터미널 589개소에 대해 점검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추석 명절 특수 등으로 택배 물동량이 전년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9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추석 대비 유통물류시설, 택배터미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하고 택배 유통물류회사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민간 합동으로 철저한 방역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통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들께 가급적 이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연휴를 보내시기를 권고드린 바 있습니다. 어르신이 있는 가족분들께서는 이번 추석 명절은 고향 방문을 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리고 특히 요양시설과 병원에 계신 경우에는 면회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 사전 예약제를 통해 투명 차단막이 설치된 공간에서 비접촉 면회만 가능합니다.
이는 가족 간의 정을 나누기에 낯선 환경일 수는 있겠지만 어르신들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 자리를 빌어 어르신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고 계신 요양시설과 병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분들은 감염의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을 보호하는 시설의 특성상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외국과는 달리 시설 내 대규모 감염이 최소화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시설 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차질 없는 환자 치료를 위해 병상 대응 체계를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환자에 대해 권역별 병상 대응 체계를 공동 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간 배정 환자의 약 65%가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는 등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배정을 통해 병상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약 4천여 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약 28%로 수용 여력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또한 수용 여력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입소자의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1인 1실로 현재는 입소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으로 수도권의 확산세를 억제하고 위기 국면을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안정적인 억제 추세를 지키며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번 주말까지 나흘간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실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주말까지는 외출을 자제하시고 안전한 집에서 머물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네, 계속해서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제 옆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최 네, 교수님. 예. 그러니까. 먼저 일단 오늘 오전에 발표된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보면 신규 확진자 100명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155명이 나왔는데 이게 아직 목표치에는 못 미치고 있어요. 일단 방역 당국은 두 자릿수가 목표라고 했는데 이유는 일단 우리 김경훈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직도 그 수도권에서 98명, 그러니까 70%가 아직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리고 수도권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실시한 지만 열흘 정도 됐는데 네. 그 수도권 강화두기 효과의 추가적인 효과가 조금 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원인을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카페라든가 음식점에서 거기에서 이제 식사를 못 하시게 하고 커피를 못 드시게 했는데 효과적이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다른 데서 이렇게 계속 만남이나 모임을 한다든지 예. 그럼 좀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겠고요. 또 아니면 그 시민분들의 어떤 경각심이 조금 약간 느슨해진 건 아닌가. 네. 또 좀 여러 가지 원인을 한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번 주에 이제 그래서 2.5단계를 연장할 건지 말 건지를 이제 이번 주에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최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방역 당국은 연장이 없다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은 것 같은데. 뭐 현재 분위기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결정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말까지 어떻게 추세가 가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00명대라고 김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 수 있을지 또 2.5단계로 하고 나서 결과가 완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돼서 숫자가 100명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까지도 가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이제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얘기는 검사를 하는 검사 건수가 줄어든 게 일정적인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느 정도 그 방역 체계 안에 있는 사람들 역학조사에서 필요한 사람들 다 검사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성이 좀 더 감소됐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정부나 아니면 방역 당국에서 여러 가지를 같이 고민할 수밖에
수밖에 없죠. 네. 경제 문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 국민들의 피로감도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추세가 계속 간다고 하면 아마 2.5단계에서 2단계로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아마도 한두 가지 정도의 어떤 제한 요소는 더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뭐 카페에서 뭐 음식을 먹거나 네. 아니면 그 커피를 마시는 부분은 제한하는 걸 좀 더 연장한다. 이런 어떤 단서 조항을 달아서 연장하지 않을까, 연장을 줄이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은 드는데 기본적으로 2.5단계를 풀지 안 풀지를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기다려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전에 김경우 교수님께서 아무래도 식당이나 이런 데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뭐 한강이라든지 이제 다른 데로 좀 몰리는 경향이 많이 생겼잖아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시잖아요. 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과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일단 비대면과 대면 커뮤니케이션 차이점이라고 하면 젊은 세대 같은 경우 비대면이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면 커뮤니케이션과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은 그다지 크게 차이를 안 느끼는데 이제 조금 이렇게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친근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화나 아니면 뭐 일반 SNS나 이런 네. 걸로 통해서 소통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진짜 만나서 진짜라는 표현보다 대면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느낌이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만나서 직접 얘기하고 얼굴 보면서 음식 먹어야 친밀감이 늘어나는 것이지 이거 비대면으로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사실 어려서부터 이렇게 비대면 접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게 별 네. 의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차이가. 그러나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 특히 이제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대면과 비대면의 어떤 밀접도 또는 어떤 친밀감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고 느낄 수 있죠, 충분히.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가짜 뉴스가 요새 좀 많이 돌고 있어요.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인 건 맞는데 방역 지침, 수칙을 왜곡하는 가짜 뉴스. 예를 들면 정부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 이런 유언 비어가 떠돌기도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정치적 이유가 더 크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지난번에 8.15 집회에 나왔던 분들, 정광훈 목사를 포함해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의 방역 체계 자체를 믿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양성으로 판정 난 사람이 그게 잘못된 거다. 음성으로 나오는데 양성으로 그렇게 뭐 판정을 해서 내린다. 또는 특정 교회나 특정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 다 양성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지금 가짜 뉴스가 떠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 이유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역 체계나 방역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이게 왜 위험하냐면 본인들이 그렇게 믿고 얘기하지만 이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진단받고도 양성이 나와도 전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돌아다니지 않겠어요? 자가격리 하겠습니까? 또 문제가 있어서 방역당국이 조사받으세요. 진단받으세요라고 얘기해도 전혀 안 갑니다. 나는 예.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양성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무증상이나 경증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메시지에 노출이 되면 이 메시지를 더 신뢰하게 되기 때문에 방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사람이 주위에 돌아다니면 결국 우리 국민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예.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건 전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런 행위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진다는 걸 생각한다면 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권력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들은 차단하고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럼요. 당연히 예. 그래야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얘기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렇게 검사 결과가 조작될 가능성은 아예 그냥 우리가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네, 교수님 그렇죠. 보시기에. 윤리적으로 예. 그렇고도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네. 예, 아마 조사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조사하면 다 나온다. 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정착할 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정세훈 국무총리가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그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주저없이 행사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 광복절 집회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그 불길이 아직 다 잡히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게 참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계속할 의지가 있는 것 같고 야권조차도 이건 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죠. 그렇죠. 국민적으로 봤을 때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누가 용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 위험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포스터를 보면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오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포스터에.
이거는 방역 체계를 완전히 시키겠다는 의도라고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 8.15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 역학조사에서 그분들 진단받고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날 외부에서 그러니까 지방에서 버스 타고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오신 분들 명단 제대로 제출 안 했잖아요. 그 당시 인솔자들 또 버스 운전사들 같은 경우도 제대로 명단을 제출 안 해서 이분들 찾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문제는 감염된 분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서 진단받고 양성음성을 결정하고 자가격리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단계가 늦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사회 전파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처럼 그때도 그걸 찾아냈던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 휴대전화였거든요. 휴대전화 기지국을 통해서 그 같은 시간대에 광화문 일대에 있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방법을 통해 역학조사를 했어요. 어려운 방법이지만. 그렇죠. 근데 휴대전화를 끄겠다고 하는 것은 그거 자체도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지난번 8.15 집회처럼 개천절 집회에 만약에 사람들이 나와서 그중에 한 분이라도 감염된 분이 있어가지고 다른 분에 전파되면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즉 역학조사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우리 사회를 엄청난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건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꼭 대면으로 모여서 집회를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비판할 수 있는 방법 많잖아요. 정부에 대해서. 예. 그런 식으로 전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행동 이렇게 열심히 2.5단계 사람들이 생활의 피로감을 느끼면서까지 지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와 우리 사회,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인데 그걸 무력화시키는 이런 행동은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집회 계획하시는 분들 이 쓴소리를 좀 새겨 들으셔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코로나 백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앞서서 류미리 기자와 함께 그 영국의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3상 임상시험을 잠정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렸는데 이게 이렇게 하루 만에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백신 투여국과 이제 가짜약 투여군을 아마 이제 3만 명이 참여하고 계신데 일단은 참여자 중에서 이제 어떤 부작용 증상이 있을 때 일단 이곳이 이제 투약군인지 아니면은 가짜약이냐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생긴 부작용하고 백신과의 어떤 연관성을 조사해가지고 백신과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면 이제 전체를 중단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조사해 보니까 큰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고 다시 임상시험을 재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임상시험의 진행 과정 중에서 이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니터링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철저하고 안전하게 임상시험을 한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뜻이 되겠는데 일단은 전 국민께서 약간 좀 우려를 하셨겠지만 다행히 좀 재개가 되는 것 같아서 좀 희망적인 소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백신이 이제 좀 성공을 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쓰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일부가 이거에 참여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한 제약회사에서 공장에서 또 그것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일부는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또 일부는 또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WHO는 이런 전망을 했단 말이죠. 내년 중반까지 백신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 이거는 WHO는 왜 이런 입장을 내놨을까요? 그건 이제 백신이 나오는 것과 이제 실제 접종이 이루어지는 것과의 이제 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컵이 없으면 못 마신다는 그 유명한 말이 있는 것처럼 백신이 나와도 전 세계 전 세계 사람들이 맞는 것과는 또 굉장히 괴리가 크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백신도 필요하고 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고 전달 체계도 필요하고 관리랑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맞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좀 백신을 좀 확보할 수 있고 백신 접종 시스템이 갖추어진 나라에서는 아마도 중반 아니면 또 가을까지는 내년에는 좀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게 그 사이에 그 뭐랄까요? 유전자가 변형이 된다든지 해서 백신을 맞았는데도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가 그렇고 이제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충분히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이에 또 새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가 유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바이러스 예방 접종의 어떤 부작용이 급성적인 부작용은 없는데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생긴다라는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내년 중반 때쯤 되면 이제 올해 맞으셨던 분들의 이제 1년 그 추적
관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맞기 전까지는 그래도 1년 정도 안전하면 그래도 좀 안전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3만 명으로 대상했지만 뭐 10만 명 중에 1명꼴로 나오는 뭐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도 약간 좀 고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만 명에 1명의 어떤 부작용 가능성하고 그다음에 예방 접종했을 때 얻는 이득하고 손해와 이득을 좀 저울질해야 되는 것도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백신을 전 국민이 맞기까지는 여러 가지 좀 돌발 변수가 앞으로도 좀 있을 텐데 아무쪼록 좀 무사히 전 국민 백신 접종하고 코로나19를 내년에는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뭐 행정당국이나 방역당국도 고민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뭐 긴급 심사라든지 뭐 이런 거를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안정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다음에 전 국민들에게 접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식약청이 그냥 까다롭게 심사하고 안정성과 유효성 데이터를 검증하고 그다음에 허가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긴급 사용 승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철저한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약처 승인이 된 어떤 의약품이나 백신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신뢰가 있고 물론 이제 승인한 다음에도 사후 서베이를 통해서 다시 또 취소하고 회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식약처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일을 하라고 식약처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과학적으로 이건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전 국민들이 안전하게 또 안전한 것뿐만 아니라 효과가 또 있어야 되니까 물약을 맞으면 안 되니까요. 효과가 있는 약들을 우리 전 국민들에게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죠. 이게 독감이랑 코로나19 증상이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이거를 백신을 맞아서 일단 독감의 비율을 확 줄여놔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이렇게 같이 걸리는 사례가 많지는 않은 거죠? 네, 많지는 않고 해외 사례를 보면 1,000명 중에 한 5명 정도가 코로나19와 이제 독감을 같이 걸린 사례들이 있었는데 봤더니 아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고 그냥 비슷하게 경증이나 중증 정도에서 그치더라라는 보고들이 있어서 뭐 얼마든지 이제 코로나19와 유행 시기에는 이제 독감 유행도 충분히 같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그 같이 증상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코로나인지 또 독감인지 의료진이라든지 환자분들이 이용하시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다른 사람이 감염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둘 다 걸렸는데 한 가지를 놓치게 되면은 또 이제 한 가지 뭐 독감이든 코로나로 인해서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질병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같이 진단을 했을 때 치료법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독감일 경우와 코로나일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독감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항바이러스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투약할 수가 있겠고 코로나라게 되면은 아직은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격리가 초기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독감도 이제 전염성이 있지만 코로나19가 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아무리 이제 독감 환자고 독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에 대해서 또 배제 진단하는 노력들이 좀 같이 병행돼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무료 접종이 이제 엊그제부터 독감 무료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연령대별로 접종 기간이 구분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후 6개월에서 만 18세까지 이제 받게 되고요. 임신부도 물론 받게 되는데 연령대별로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어린이 같은 경우 처음 접종하는 어린이 같은 경우 9월 8일부터요. 생후 6개월에서 18세 이하는 9월 22일부터 만 75세 이상은 10월 13일부터 그리고 만 70세에서 74세는 10월 20일 그리고 만 62세, 69세는 10월 27일 그리고 임신부는 9월 22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령대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접종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1,900만 명 정도를 무료 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없었던 부분에서 중간의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청소년들이 거기에 포함이 됐고요. 만 62세부터 맞게 된 것도 원래 65세부터 맞게 돼 있었는데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는 점 아마 이제 독감하고 코로나가 유사한 증상을 보여서 그게 때문에 이제 혼란이 올까 봐 좀 더 확대해서 무료 접종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에도 밝으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뭐냐면 이 백신이나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사실 이용하면 안 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의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트럼프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대선 전에 백신 개발해서 맞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결국 본인의 대선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눠서 영국 같은 경우도 그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잠시 중단되고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백신은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되면 절대로 맞으면 안 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
경우도 완전성도 검증 안 되는데 그렇게 접종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 정치적으로 본인들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본인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또다시 더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요소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백신은요, 정말 3번에 걸쳐서 안전하다는 완전 임상검사가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접종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나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7개 나라인가 9개 나라가 거의 협약을 했어요. 우리가 만약 백신 개발하더라도 완전히 안전성이 검증되기 전에는 접종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 이유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요, 사람을 위험에 빠뜨려요. 본인은 그렇게 될지 그 부분은 모르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간의 그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 대통령도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본적으로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거나 또는 이게 시장 경제에 그냥 맡겨놓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개발 국가나 돈이 없는 분들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공재로 만들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필요할 때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의약회사들이 본인의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막아야 된다고 했어요. 저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천부적인 인권이 생명이잖아요. 그런 생명을 지키는 일에 돈 때문에 그것들 피해를 당하는 일이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고요. 전 세계가 저는 이거 동의해야 된다고 봐요. 또 제약회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류애적 차원에서, 그리고 어느 회사에서 백신 만들면 정말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 보면 너무 시장 경제에 맡겨서 이 공공재와 같은 백신이 어느 한 나라나 어느 한 회사에 집중되거나 아니면 거기서 모든 걸 컨트롤해서 가격마저 담합되는 일이 없도록 전 세계가 함께 목소리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이 나올 경우에 백신 가격을 정해놨더라고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개인적으로 이 백신이 공공재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건 돈이 없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공짜는 아니죠. 공짜는 아닌데 돈이 없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들에서 이제 그만큼 도네이션하고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공재를 만든 다음에 선진국에서 구입할 때 일정 비용은 후진국을 위해서 같이 좀 추가적인 비용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잘 맞을 수 있게, 또 코로나19는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계속 다른 나라에서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잘 맞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것은 전 세계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선구매 같은 경우도 좀 말이 많지만은 이제 말씀하신 가격 면에서는 이제 미리 사는, 한꺼번에 한 사람이 사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경쟁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예방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공동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렇게 싹쓸이 한다고 오해하지 말고 그냥 다 같이 좀 가격을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다 같이 나눠서 써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 입지 때문에 안정성이 없는 약을 국민들에게 접종을 하거나 치료약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문제가, 국민들에게 건강에 위해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약만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보험급여 같은 경우도 이제 안전한 약만, 이렇게 백신이 됐든 한약이 됐든 어떤 치료약이 됐든 안전한 약만 국민들에게 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혹시 최진봉 교수님의 의견에 좀 반대하시거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것이 이제 백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약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안전한 다음에 써야지, 아무리 청와대에서 쓰라고 한다고 해도 식약처나 건정심에서 통과시켜주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 국민들이 이제 누구나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안전한 약만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영란법 완화된다는 소식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추석 앞두고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정부가 일시적으로 김영란법을 완화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내수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정 부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농축산물에 한해서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상품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푸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타격을 많이 받았고, 태풍이 3번이나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가나 이게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당하셨거든요. 이분들을 좀 도와드리자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김영란법 같은 경우에 선물을 10만 원 이상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거를 한시적으로 10월 10일까지 처리를 해서 한시적으로 4달 4일까지 20만 원으로 상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할 수 있는 금액이 2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더 많은 그 축산물이나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직접 가지 않고도 추석에 고향에 방문 안 하고도 선물을 대신해서 사람들이 좀 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이런 두 가지 방안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이 아니어도 요 원재료가 50% 이상 들어간 거면 다 포함이 돼요. 예를 들면 홍삼, 젓갈, 김치,
이런 것들은 이제 농축산물을 이용해서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재료가 50% 이상이 포함된 거는 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2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을 정해놨는데 이게 이렇게 일시적으로 또 바꿔도 되는 거냐 하는 여론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한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축산물, 이제 수산물 같은 경우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 피해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상심에 빠져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좀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구매를 안 하는 그 경우들이 많아서 엄청난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이분들을 한쪽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